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 헝가리 외교관의 한국 사랑이 어떻게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1998년 서울에 파견된 한 외국인 아버지가 한국에 푹 빠져버렸고 그 사랑이 20년 넘게 이어져 결국 세 딸이 모두 한국에 정착하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처음에는 아버지 혼자만의 한국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녀부터 시작해 차녀, 그리고 막내까지 순서대로 한국에 오게 되고 급기야는 어머니와 막내 아들까지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가족을 한국으로 이끈 특별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998년 가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외교통 역사로 일하던 요제프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서울 주재 헝가리 대사관으로 2년간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된 것이죠.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요제프에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였습니다. 아내 마르타와 세 딸 노라, 소피, 엘리사를 헝가리에 남겨두고 홀로 떠나는 길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요제프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명동 근처 작은 한 식당에서 처음 맛본 김치찌개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헝가리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깊고 진한 맛이었거든요. 대사관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요제프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경복궁과 창덕궁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를 느꼈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 넘치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먼 길을 돌아서라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점 주인들의 모습이 요제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한국 생활 6개월이 지나면서 요제프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헝가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진이 점점 늘어났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맛있는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세 딸들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희도 꼭 한국에 가보거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2000년 귀국할 때까지 요제프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고백했죠. 헝가리로 돌아온 후에도 요제프의 한국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여 가족들에게 대접했어요. 거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소품들을 장식했고 매일 저녁 KBS 월드 방송을 시청하며 한국 소식을 챙겼습니다. 2010년 봄, 장녀 노라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노라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던 노라였지만 사실 그때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제프의 간절한 권유와 내가 사랑했던 그 나라를 네가 직접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노라는 아버지가 10년 전 느꼈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깨끗한 시설, 친절한 안내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정착한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언어의 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라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 학생들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외국인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어를 천천히 말해주고 한국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룸메이트인 지혜는 노라에게 한국 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지하철 이용법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식당, 쇼핑할 곳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죠. 한국 생활 3개월째, 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국 음식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안전한 사회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기숙사로 돌아가도 전혀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치안이 좋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헝가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라고 연락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노라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십을 제안받은 거예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헝가리어와 영어가 가능한 노라가 꼭 필요한 인재였죠. 고민 끝에 노라는 대학 휴학을 결정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십이 끝난 후 정규직 제안까지 받게 된 노라는 완전히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2년 후에는 회사 동료였던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요제프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차녀 소피는 언니 노라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한국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아버지 취향이지 내 취향은 아니야 라며 시큰둥했죠. 언니 노라가 한국에서 보내오는 사진과 영상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2014년 어느 날 소피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노라가 보내온 영상 중에 한국의 전통시장 모습이 담긴 것이 있었는데 시장 상인들이 외국인인 노라에게 과일을 하나씩 챙겨주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 소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저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죠. 마침 소피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아시아 언어 과정을 새로 개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 과정도 있었어요. 호기심 반, 언니에 대한 이해 반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소피는 첫 수업부터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발음의 정확성에 감탄했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소피는 기초적인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노라와 한국어로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노라도 소피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너 정말 한국어 잘한다. 여기 와서 직접 써보면 어떨까? 라는 노라의 제안에 소피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 여름 소피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주간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구나였습니다. 노라가 마중 나와서 안내해준 서울의 모습은 소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활기찼어요. 어학연수 기간 동안 소피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봤던 치킨과 맥주의 조합,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밤늦게까지 안전한 거리 등 모든 것이 신기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확한 시간 약속은 소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는 것이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5분만 늦어도 미안해하는 문화가 놀라웠거든요. 어학연수를 마치고 헝가리로 돌아간 소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실력을 늘리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2017년 소피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엘리사는 세 자매 중 가장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대학에서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언니들과 달리 엘리사는 유럽의 클래식한 문화와 예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파리, 로마, 프라하 같은 유럽의 고전적인 도시들을 여행하며 영감을 얻는 것이 취미였죠. 아버지 요제프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엘리사는 아시아 문화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요 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도 각자 인생이니까 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2018년 말 엘리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아버지 요제프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요제프는 세 딸을 불러 각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죠. 엘리사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가장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한국에 가서 그곳의 아름다움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한국은 아버지 인생의 봄이었단다. 2019년 3월 요제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후 한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엘리사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계속 떠올렸어요. 한국은 내 인생의 봄이었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고민 끝에 엘리사는 2019년 여름 혼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언니들의 도움 없이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현대적이면서도 어딘지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것은 시설의 깨끗함과 시스템의 정확성이었어요. 엘리사는 이태원 근처의 작은 셰어하우스에 정착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는데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온 룸메이트들과 금세 친해졌죠. 모두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장기 체류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온 마리는 한국만큼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는 없어라며 엘리사에게 한국의 다양한 예술 공간들을 소개해줬어요. 한국 생활 첫 달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홍대와 이태원의 활기찬 밤 문화, 인사동과 삼청동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분위기,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모든 것이 엘리사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이 엘리사의 몸에 잘 맞았습니다. 유럽에서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됐던 엘리사가 한국 음식을 먹고는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죠. 엘리사가 한국에서 겪은 가장 큰 문화 충격은 바로 안전함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지만 한국의 치안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새벽 1시에 혼자 걸어서 집에 가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갑을 떨어뜨려도 그대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사회였죠. 또 다른 충격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와주려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도 엘리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고생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집에서 해먹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의 맛이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것과 비슷해서 향수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익숙해지니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음식 주문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특히 배달 문화의 발달에 놀랐습니다. 새벽에도 치킨을 주문할 수 있고 정확한 시간에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는 시스템이 신기했죠. 한국 생활 3개월째, 엘리사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언니 소피의 조언을 받아 강남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가 흥미로웠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언어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엘리사는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한국 친구들은 엘리사의 헝가리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엘리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엘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좋아하는 한국 음식점을 알고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 생각보다 나랑 정말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인생의 봄이라고 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됐죠. 2021년 여름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든 엘리사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에 남아있던 어머니 마르타와 막내 남동생 미하이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미뤄졌던 방문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세 딸이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가족들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마르타는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헝가리 할머니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 내가 과연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 요제프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이고 세 딸이 모두 정착한 곳이니 한 번은 가봐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르타와 미하이를 마중 나간 것은 세 자매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마르타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구나라는 것이 첫 소감이었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마르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 깨끗한 역사, 친절한 안내 방송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이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질서의식이 좋은 나라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첫날 저녁, 가족들은 노라의 집에서 한국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 소피가 준비한 각종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마르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이게 요제프가 그리워했던 맛이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주 만들어주던 그 맛과 똑같았거든요. 한국 방문 일주일 동안 마르타와 미하이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꼈고 명동과 홍대에서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을 봤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미하이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 수 있다니 언니들이 정말 부럽다라고 말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인 줄 알고 사진을 찍어주거나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한 번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젊은 한국인이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이런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면 안심이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주, 엘리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요제프가 20년 전 근무했던 옛 헝가리 대사관 건물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마르타와 함께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 대사관이 있던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 마르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서 당신 아버지가 2년 동안 일했구나라며 건물을 바라봤어요. 엘리사는 아버지가 매일 출근했을 그 길을 걸으며 20년 전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봤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이 엘리사 가족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혹시 헝가리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라고 묻더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20년 전 헝가리 대사관에서 현지 직원으로 일했던 김지연 씨였어요. 지연 씨는 요제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제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라며 당시의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요제프가 얼마나 성실하고 친근한 사람이었는지 한국 직원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점심시간마다 김치찌개를 사와서 함께 나눠 먹자고 했던 일, 한국어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들려준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제프가 주말마다 서울 근교의 고아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선생님이 헝가리어와 영어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귀국하실 때 아이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봉사활동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요제프는 가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겸손한 성격 때문에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던 거죠. 지연 씨는 정말 마음씨 착한 분이셨어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한국 사람들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는 집에 가서 뭔가를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30분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요제프 선생님이 한국에서 쓰시던 수첩이에요. 귀국하실 때 기념품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수첩을 건넸습니다. 수첩을 받아든 엘리사는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한국어 단어들, 한국 친구들의 연락처, 그리고 한국에서의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쓰인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젠가 가족과 함께 다시 이곳에 오고 싶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마르타는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이런 형태로나마 이루어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연 씨와의 만남은 엘리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습니다. 아버지 요제프가 한국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게 된 거죠.
마르타는 남편이 한국을 사랑한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헝가리로 돌아간 마르타와 미하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르타는 세 딸이 한국에서 살기로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며 적극 지지하게 됐어요. 한국의 안전한 환경, 깨끗한 도시, 친절한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 본 후였거든요. 미하이 역시 나도 언젠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22년 봄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르타와 미하이가 아예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거예요. 세 딸이 모두 한국에 정착했고 손주들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으니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특히 마르타는 남편이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마르타와 미하이가 지낼 공간과 세 자매가 모일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있는 집이었어요. 이사 첫날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 요제프의 사진 앞에 한국 음식으로 차린상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모두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라며 인사를 드렸죠. 현재 엘리사는 한국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유럽 감성을 담은 제품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쌓은 예술적 감각과 한국에서 배운 실용성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한국 전통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언니 노라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둘째 언니 소피는 K-뷰티 업계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세 자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르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주말마다 손주들과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미하이는 한국 대학교에 진학해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2024년 가을 요제프의 기일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하고 그가 근무했던 대사관 근처를 함께 걸었어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아버지만 사랑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의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아버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요. 우리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 어떻게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제프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행복이 2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가족 전체에게 전해진 거죠. 지금도 이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한가운데 활주로를 만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파도가 10m씩 치는 동해 바다에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온 한 해양 토목 전문가가 한국의 울릉도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프랑스 기술자를 그토록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하며 앞다투어 보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파리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폴 마르셀은 동료 미셀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울릉도 공항 건설 현장 사진들이 떠 있었죠. 30년간 해양 토목 분야에서 일해온 폴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폴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에 활주로를 만든다고? 그것도 바다를 매립해서 말이야? 미셀 역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이 사진들을 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 케이슨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폴은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봤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의 방파제 공사, 마르세유 항만 확장 프로젝트까지 숱한 해양 공사를 해왔지만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울릉도처럼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화산섬에서 말이죠. 폴은 책상 위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육지에서 1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길이 1200m의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 섬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 평평한 땅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 업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한국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회사 사장도 흔쾌히 출장을 허가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면 향후 프랑스의 해양공사에도 참고할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 폴은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대공사가 가능할까요? 일주일 후 폴과 미셀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바로 울릉도였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죠. 포항항에서 배를 기다리며 폴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다 한가운데 공항을 만들 수 있을까?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3시간 30분의 뱃길 끝에 울릉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폴이 본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섬 동쪽 해안가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수많은 중장비들이 흙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활주로가 될 거라고? 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배에서 내려 현장 가까이 가보니 그 규모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설치된 케이스는 하나하나가 5층 건물만큼 높았고 그 위로 또 다른 구조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미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폴,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야. 저 케이슨들을 봐.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는 것 같잖아. 현장 안내를 맡은 김태진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현장을 직접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요. 폴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케이슨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높이 28m, 무게 16,000톤입니다. 이런 케이슨을 총 30기 설치했죠. 그리고 이 위에 또 19m 높이의 구조물을 올려서 최종 활주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미셀이 놀라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케이슨 하나가 16,000톤이라고요? 그럼 30기면 총 48만 톤이 넘네요. 이런 무게의 구조물을 바다에 정확히 배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진 이사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mm 단위로 정밀하게 배치했습니다. 파도와 조류를 모두 계산해서 말이죠. 폴은 케이슨 위를 걸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위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육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이었죠. 그는 30년간 해양공사를 해오면서도 이런 기술력은 처음 봤습니다. 발밑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구조물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슨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폴이 물었습니다. 각 케이슨 사이는 특수 제작된 연결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했죠. 김태진 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폴은 한국 기술자들의 치밀함에 놀라워했습니다. 폴은 케이슨 내부로 들어가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김태진 이사는 흔쾌히 안내해 주었죠. 케이슨 내부는 마치 거대한 지하 요새 같았습니다. 두껍고 견고한 콘크리트 벽면과 정교하게 설계된 내부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케이슨의 벽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폴이 물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이 3m입니다. 파도의 충격을 견뎌내기 위해서죠. 겨울철 이곳 파도는 10m가 넘습니다. 폴은 벽을 두드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두께라면 핵발전소 건설에 쓰이는 수준이군요. 그런데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바다에 정확히 배치했습니까? 김태진 이사가 자세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지에서 케이슨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 특수 제작된 바지선으로 운반해서 미리 준비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죠. 이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수중 로봇을 동시에 활용해서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하는 해양공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정밀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 바탕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용접 기술과 구조물 제작 기술을 해양 토목에 적용한 거죠. 김태진 이사의 말에 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은 케이슨 내부를 돌아보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에 복잡한 배수시설과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뭘 위한 건가요? 케이슨 내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김태진 이사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폴은 케이슨 외벽으로 나가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도가 케이슨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구조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안정성이라면 정말 활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때 김태진 이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슨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죠. 폴과 미셀은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탄생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폴과 미셀은 현장 사무소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태진 이사 외에도 설계를 담당한 박상준 부장, 시공을 담당한 이동현 차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박상준 부장이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단순히 활주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까지 모든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없다는 거였죠. 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기로 결정한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매립이 아니라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이동현 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케이슨으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서 완전한 섬을 만드는 거죠. 면적만 해도 축구장 18개 크기입니다. 미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환경 문제는 없나요? 울릉도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 김태진 이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했고 공사 과정에서도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은 한국 기술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나요? 다른 나라에서 배운 건가요? 박상준 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100% 한국 기술입니다. 조선업에서 쌓은 용접 기술, 건설업에서 쌓은 토목 기술, 그리고 해양공학 기술을 모두 합쳐서 개발한 거죠. 이동현 차장도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외국 기술자들도 많이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미 몇 개국에서 기술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폴은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는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와 창의력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울릉도 주민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미셀이 말했습니다. 김태진 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입니다.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거죠. 폴과 미셀이 울릉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전 세계 언론들이 울릉도 공항 건설 현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많은 언론사들이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일본 방송협회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한국이 바다 위 공항을 현실화했다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울릉도 공항 건설이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인지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미국 방송사도 뒤따랐습니다. 미국도 못한 설계, 한국의 토목공학의 경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케이슨 기술의 정밀성과 해양공학의 수준을 놓고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내렸죠. 프랑스 르몽드지는 울릉공항 현장, 유럽 건설업계 충격에 빠뜨려라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유럽의 해양 토목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받은 충격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영국 방송협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 해양공학의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해양공학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독일의 한 기술 전문지는 한국의 케이슨 기술, 유럽 항만 공사에 적용 가능성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기술의 실용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몇몇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폴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자신이 목격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셀,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 미셀도 동감했습니다. 맞아.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동양에 있다는 걸 서구 사회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 이제야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해양공학 선진국들에서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해양공사에 한국의 케이슨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김태진 이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폴은 조국 프랑스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도 이미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 감탄하고 있던 폴에게 진짜 감동을 준 것은 울릉도 주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김태진 이사의 제안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선 분은 70대 할머니 박순자 씨였습니다. 젊은이들아, 이 공항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겨울엔 배가 못 뜨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구하기 어려워. 응급 환자가 생기면 속수무책이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폴은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대 어부 김영수 씨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육지로 나갔는데 몇 년째 집에 못 와봤어요. 배삭도 비싸고 날씨 때문에 배가 자주 끊기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젊은 주부 이은경 씨는 더 구체적인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배 타고 포항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파도가 심하면 배가 안 떠요. 그럼 아픈 애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폴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봤던 거대한 케이슨과 첨단 기술들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절실한 소망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장 최대현 씨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마을에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정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준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무태서 공부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폴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외딴 섬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미셀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폴, 우리가 여기서 본 건 기술 그 이상이야. 한 나라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박순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폴의 마음을 더욱 울렸습니다. 이 공항은 우리에게 그냥 공항이 아니야. 희망이고 생명줄이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란다. 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울릉도 공항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 폴은 드론을 띄워 전체 건설 현장을 촬영해보고 싶었습니다. 김태진 이사가 특별히 허락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드론이 올라가면서 보여준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30개의 케이슨, 그 위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흙과 자갈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중장비들까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야. 폴이 드론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되는구나. 미셀도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야.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협력 작품이야.
그때 김태진 이사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는 거죠. 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 만든 구조물이군요. 드론 영상을 통해 본 울릉도 공항 건설 현장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케이슨들이 바다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인공섬을 이루고 있었고 그 위로는 활주로의 모양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폴은 드론을 조종하면서 각도를 바꿔가며 촬영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케이슨들은 마치 바다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꿈쩍하지 않는 든든한 기둥들이었죠. 이 영상을 프랑스에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주면 믿을까요? 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처음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할걸요. 미셀도 웃었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테니까요. 김태진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활주로가 완성됩니다. 그럼 정말 비행기가 이 바다 위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폴은 상상해봤습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30년간 해양토목 일을 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의지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생겼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동료들과 나누고 더 나아가 프랑스의 해양공사에도 이런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미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폴,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을 배운 거야. 울릉도를 떠나는 배에서 폴은 건설 현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거대한 구조물들이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활주로가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폴은 회사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증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던 동료들도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케이슨 기술을 우리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한국 측과 기술 교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어요. 폴이 답했습니다. 실제로 폴은 울릉도에서 김태진 이사와 향후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회사 사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을 프랑스로 초청해서 우리 엔지니어들과 교류하는 것은 어떨까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유럽의 해양공학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폴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폴이 프랑스에 돌아온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간척사업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덴마크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한국의 케이슨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해양공학 회사는 아예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럽 전체가 한국의 해양공학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건설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제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의 공항 건설이나 인공섬 조성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해양공학 기술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지진과 해일에 강한 해양 구조물 건설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공섬 프로젝트에 한국의 케이슨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폴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울릉도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혁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셀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울릉도에서 본 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해양공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목격한 거야. 맞아.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쓰려는 마음 말이야. 몇 달 후 폴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의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 현장도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었죠. 그때의 울릉도는 폴이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모습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여객터미널 공사도 한창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빠른 진전을 이룬 것도 놀라웠습니다. 김태진 이사와 재회한 폴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이제 정말 공항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시험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오셔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죠. 김태진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폴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세계 해양공학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폴이 자신의 일기에 적은 글입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불가능에 도전할 때 드러난다. 울릉도 공항은 단지 활주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의 도약대다. 이곳은 곧 세계가 배우러 오는 현장이 될 것이다.